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반도 얘기 11번째 얘기를 시작하고 있죠. 이 11번째 얘기에서도 우리 민족의 살아온 삶의 역사 얘기 속에서 기독교 복음의 역사 얘기를 강의하고 있는 최장진 집사예요. 이 한반도는 우리 민족의 삶의 숨소리로 살아가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고, 특히 이 시대를 짊어지고 가야 할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 이 한반도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를 좀 더 풀어나가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에서 제일 동쪽인 동북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반도지요. 이 넓은 대양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동해와 항해와 남해를 품에 안고 태어난 반도예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황해를 넘어 아시아 대륙에서 가장 문화가 발전해 왔다는 이 중국 대륙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리고 흥망성쇠가 아주 잦았던 이 반농 반목, 그러니까 농사와 이 목초고급을 같이 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만주와 전형적인 유목국인 이 몽골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리고 남쪽으로는 대마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징검다리로 해가지고 일본을 대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잘 발달된 중국 대륙의 문화와 북방의 유목민의 문화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한민족 문화가 형성되면서 한국민의 문화가 이루어지면서 내려온 것이 이 한반도고, 우리 민족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민족들이 형성된 과정을 중국의 고고학자나 학계의 일방적인 통솔로 소설해 놓은 것을 보면은 우리 먼 선조는 동이족에 명백하다고 그랬어요. 이 동이의 이자는 활궁자에 큰 대자가 합친 자예요. 그래서 동방 사람을 나타난다는 뜻이죠. 옛날 중국인들이 자기가 살고 있던 이 동쪽에 있는 민족들을 가리켜 동방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 내려왔다는데,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하고서는 이 만리장성 이북쪽으로 분포되어 있는 이 몽골족과 만주족,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한민족과 일본족을 가리켜 동이족이 행하다, 동이족이라 이렇게 불러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동이족의 이 문화권에 거주하고 있던 이런 종족 중에서 장차 우리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주류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 넓은 의미를 볼 적에는 이 몽골 쪽에서, 그러니까 북방의 유목적인 몽골 쪽에서 유입되면서 한족을 이루었다. 한반도는 한족이 이뤄냈다 하는 거예요. 이 한족은 단군의 한 핏줄로 이어온 한민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한민족은 한국인을 뜻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조선도 고등임금이 친정정치를 할 무렵인 1876년경에 조선도 개화기를 놓고 전통적인 유교 방식으로 살아온 이 유생원들은 중국과 조선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오랭캐라고 해가지고 개혁을 철저하게 반대하면서 대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다가 적극적인 개혁파인 박규수와 오경석, 우대치 이런 개혁파들은 이제 조선도 개혁을 통해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하면서 문호를 활짝 열어놓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보자 했지만은 그 들어먹질 않았지요. 교류를 하더라도 서양식 기술만 받아들이고 정통 유교 사상만은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김유식 같은 이런 파가 뒤엉키면서 조선은 시끄러움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 결코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조선은 끝내 친일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1876년에 일본과 수요 조약을 체결하면서 조선은 끝내 이 문호개방의 시기를 놓치고 말하는 거예요. 일본 민족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1612년부터 독고가와 막부인 박구후 시대부터 기독교 금지령을 내린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후메라는 것을 실시하면서 철저하게 기독교 탄압과 세국 정책을 단행하면서 200여 년간을 고립국이 된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나 이런 일본도 1854년 1월에 미국 동인도 사령관인 페리 제독이 7척의 군함을 이끌고 일본 상륙을 요청하면서 전쟁을 선포하자 결국 일본은 페리 제독에게 항복하고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문화를 개방하기 시작한 나라예요. 그 당시 동인도 사령관인 이 페리 제독은 미국에 가장 필요한 곳이 일본이었다는데 영국이 인도를 점령하고 1840년에 아편전쟁을 통해 중국 대륙을 진출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 미국도 역시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일본이라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보지만은 이 영국이란 나라는 18세기부터 산업혁명을 일으킨 나라예요. 1750년대에는 모든 것을 석유로 대체한 나라죠. 지구를 한 바퀴 돌 정도로 이 곳곳에 식민지를 두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정말로 자랑할 대로 24시간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자랑하는 나라예요.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영국 국민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가 책임진다는 이 복지 정책을 자랑한 나라예요. 또한 이 서구의 영국 서양에서는 18세기인 1760년에 제가 얘기했죠. 디젤 기관차가 발명되고 달리는 시대가 1760년대라고. 그리고 로켓 형제가 로켓을 발명해가지고 하늘에 쏘올리는 때가 1760년대라고 그랬어요. 1720년에 라이플 종이 개발 단계에 이르고 있다 했으니까 1860년부터 70년경에는 서부 영화에 나오는 원체스타 연발 장총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서구라는 얘기예요. 서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인도 이 사령관이 이끄는 미국의 페리 제독의 함대의 함포의 인력은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이 동양의 이 일본으로서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일본도 이 개혁의 바람을 타고 서양 오랑캐와는 개혁을 철저하게 반대하는 세력들과 1858년부터 2년간 휘몰아치는 피바람이 불었지만 그러나 일본은 1860년에는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서양 문물들을 물론이고 서양인들은 물론이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일본을 드나들게 문을 과감히 개방시킨 나라가 일본이라. 그리고 1860년대에는 그 당시 미국의 공사관을 파견하면서 이 동양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이 무기들이 이 서구에서 개발되고 그 시기에 일본은 서구식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구식 무기를 도입하고 군대를 서구식으로 개편하면서 막강한 국익과 군대를 강화시킴으로써 열강의 대국의 군대를 서구식으로 제국의 발판을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이렇게 일본은 바쿠 시대부터 이 세국 정책을 단행하면서도 네덜란드를 통해 가지고 랑카구라는 이 기구를 세워 상업의 발달을 시킨 일본이 300년을 훨씬 넘은 산업국가의 저력이 바탕이 강대국이 된 것이라 하겠지만은 그때 시대 흐름에 대응하는 일본인들이 머릿속에 지금의 일본을 만들어준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은 좀 배워보자는 얘기예요. 조선은 1876년에 일본과의 수유적을 맺으면서 이 개화 사상을 가진 이 진보적 인사들이 일본을 내왕하면서 이 일본 사법제도를 견학하고 그리고 서양 개신교 선교사들과 만나가지고 세례를 받으면서 일본과 조선을 내왕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에. 그러나 한문으로 된 마가복음을 한급 접속사를 붙여가지고 은행 마가복음을 간행하면서 일본에서 그래도 많은 지지를 얻었던 이 이수종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이수종이 조선에 귀국하자마자 조선의 이수종을 체포해가지고 처형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을 보면은 그 시기까지도 조선은 기독교 탄압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882년을 지나가면서 조선도 미국을 비롯해가지고 서양 나라들과 계속 조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외국의 선교사들의 입국이 빈번해지기 시작하면서 기독교가 조직적 밖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개신교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입국하기 시작한 것이죠. 천주교보다 대략 1세기 정도 늦게 세계 상대로 선교에 나서게 된 이 개신교는 금검과 노동을 중시하며 근대 자본의 이 싹을 키우면서 사상의 밑바닥을 이루어낸 것이 이 개신교라고 했어요. 이 개신교는 우리나라 이승훈이 천주교를 받은 시점에서 100년 뒤에야 개신교가 본격적으로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성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비록 조약상에는 선교의 자유라는 이 조항이 들어있지는 않았지만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입국이 가능해지면서 최초로 1884년 6월에 중국과 일본에서 사역하던 이 감리교회 소속의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을 방문하면서부터 1884년에 9월 4일 날 미국 북장교에 있는 소속인 호레이스 알레이 이런 선교사가 일본을 통해 조선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85년 부활절에 감리교의 아펜젤로와 장로교의 언더우드 목사가 거의 동시에 조선에 입경하면서 훗날 이 감리교회와 장로교회가 한국 개신교의 양맥산맥을 이루는 거예요. 1884년 9월 4일 호레이스 알레이 의리 선교사가 결정적으로 고종의 임금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들으면서 고종의 어이가 되기 시작한 것은 되면서 현대 병원에 세워지게 되고 조선에 양의학이 시작되는 효시가 이루어졌는데, 알레이 선교사가 결정적으로 고종의 눈에 든 것은 1884년 12월 4일 급진 개혁파들이 일으킨 갑진정변이 일어나면서 수구파의 이 고두 민혁에게 칼을 맞아가지고 생명이 이득했으나 조동의 외교 고문인 윌렌도르프 조치에 따라 의사이자 선교사인 호레이스 알렌에게 이 민혁이를 치료하게 하였는데, 알렌이 성공적으로 이 민혁이를 살려내면서 치료를 마치자 서양 의술이 우수성이 인정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고종의 임금이 의로 인정되면서 알렌이 조선에다가 국립병원 개설을 요청하게 되고, 민영혁이 자기들을 살려준 민영혁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의 서대문구 연해동 연세대학교 부지에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강회원이 세워졌는데, 설립되는데 이 강회원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전신이 되는 거예요. 이를 효시로 해서 각 교파마다 병원 개소를 서도로 세워졌는데, 감리교의 여선교사인 스클랜드 부인이 동대문에다 세운 부인병원이 이화여대 병원이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리교의 아펜젤러 목사가 서울 중구 정동에다 배제학당을 세우지요. 그러면서 동대문에 부인병을 세운 스콜랜드 부인이 이 중구 정동에다가 이화학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선교사들이 병원과 이 학교를 설립하면서 이로 인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는 이 물구가 틀어지면서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1,500명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활동을 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주교는 처음부터 일괄되게 선교의 목적만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대리적 가치관과 충돌하는 반에 개신교는
한국 사회에다가 이 병원과 학교 설립과 비밀구제 기관 설립 등 사회 사업을 먼저 함으로써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대중에게도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개신교 기독교 복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한국 기독교는 종교적 차원에서 한국 사회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개혁을 시도하면서 한국 사회에다가 가톨릭 전조교와 개신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면서 또한 장로교회와 간헐교회가 양의 산맥을 뿌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구독 신청을 부탁드리면서 한반도 얘기 12번째 얘기도 많이 경청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